학생 여러분, 그리고 김영포 학장님, 김영숙 교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짜 좋네요. 한번 쭉 와서 지난번에 태풍에서 조금 걱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렇게 여행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곤충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엔이 정한 기초과학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이 분야를 소개하면서 이 분야의 어떤 가능성, 앞으로의 미래 전망, 이런 거를 이제 내 경험한 거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기회인데, 생물 다양성 정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곤충학자인데 여기 우리 학생들 같은 딸내미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 여기 혹시 강아지 길러요? 강아지 좋아하지? 그리고 김명숙 교수님이나 집에 강아지 기르십니까? 근데 강아지 하면 우리 학생들 너무 좋아해요. 여기 우리 강아지는 지금 3살이고 리트리버 아시죠? 그리고 여기 참 특징이 뭐냐면은 이름은 가을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차려입고 나가면 아주 인기짱이죠. 우리 아파트에 쫙 한번 순례를 하면은 그냥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얘는 물론 말은 다 알아듣고, 그리고 밥을 앉아서 먹어요, 얘는. 그래서 참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런 강아지인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우리 딸내미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래 좋아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참 예전하고 이런 의식 변화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30-4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학생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이래 강아지를 보더라도 이래 너무 차이가 나죠.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주 그래도 좀 많이 이래 강연자들은 이렇게 보니까 요새 저도 강의할 때는 이래 마스크를 좀 벗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강아지를 보면서 예전의 몇십 년 전하고 상황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아지 사진을 준비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곤충을 연구하는 곤충학자고 분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탐구, 우리 학생들 그 나이 때는 참 뭔가 지금 탐구하고 싶고 찾아내고 싶고 이런데 그냥 왕성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는 몽골에 가서 발견한 요리 날개가 강도래인데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퇴화돼서 이런 걸 보면 참 곤충의 진화라든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채집하고 제주도도 그러지만은 그리고 이래 표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분류학자고, 우리 세대에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쭉 연구해오던 생물학의 가장 기초적인 분류학의 분야가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분류학이 지금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큰 주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곤충 분류학, 곤충을 채집해서 이제 관찰하고 신종을 발견하고 이런 아주 학구적인 이런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진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1980년도에 이제 윌슨 교수가 이런 바이올로지컬 디버시티, 바이오디버시티라는 이런 개념으로 책을 내게 되고 그게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들여지면서 분류학, 생태학 그리고 생물 자원학을 연구하는 이런 분야에서 한 대변혁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 변혁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은 예전에는 뭐 제주도에 곤충종이 몇 종이 되나 이걸 탐구해서 하는 뭐 이런 종 다양성, 종의 다양성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범위가 훨씬 넓어지죠. 무댕벌레가 있으면 여기 이 종의 종내의 변이,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이 생물종이 사는 서식처, 환경과의 어떤 연관성,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생물 자원 그리고 유전 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이제 급격히 많아지면서 이 생물 다양성의 분야가 이제 사회에 점점 밀접하게 이용되게 되는데 뭐 이 세 개의 개념은 조금 혼란스럽게 혼동되면서 쓰기도 하지만은 실은 생물 다양성이 가장 넓은 그런 범위이고 여기서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생물 자원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전 자원은 특히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생물 자원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개념이 아직은 믹스를 하면서 믹스되게 이제 사용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이거는 참 국제적으로 우리 생물학, 환경학,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이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두 가지 이제 큰 협약이 있죠. 하나가 기후 변화 협약,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 이 두 가지 체제 하에서 전 세계는 20세기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재편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강의 시간에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생물 다양성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물 유전 자원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전에도 주권을 인정했지만은 주장만 했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협약을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 자원은 지하 자원, 석탄 이런 것 같이 우리나라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게 명확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속 협약인 나고야 의정서가 되는데, 이거는 서로 국가 간에 이용을 할 때 로열티를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이제 세부적인 협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거를 생물 자원을 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UN 지속 가능 발전 모델, 지금 UN이 정한 지금 기초과학의 현대 원래가 여기 보면은 앞으로 우리 지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향을 정하고 있죠. 그게 이제 SDG예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래서 여기 이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의제인데, 지금 여기 의제하에 역시 모든 산업, 경제, 교육, 하물며 교육 모든 것들이 여기 이런 시스템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클라이밋 체인지가 여기 있고, 여기가 바다, 육지의 생물 14번, 15번이 즉 생물을 다루는 바다와 육지의 생물 다양성을 다루는 항목이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예전에 그냥 연구를 하던 이런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로 되고, 이런 교육 분야를 포함해서 이렇게 재편되죠.
우리 대학에서도 뭐 BK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할 때 이 의제의 분류 체계로 다시 다 재편을 해서 연구 체계를 잡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 중요한 뭐 이런 SDG의 상황이 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명시가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ESG 경영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는 이거를 유엔이 정한 SDG 체제를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왜냐하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SDG의 상황을 다시 재편해서 이런 ESG 체제로 다시 경영에 도입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생물 다양성, 해양과 육지의 생물 다양성이 여기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사실 그 작년 5월달에 제가 그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으로 있을 때 P4G 요거는 정상급 회의거든요. 각 나라 대통령들이 이제 오는 정상급 회의인데, 정상급 회의에서 여러 의제가 있어요. 근데 한 15개 정도 의제가 있는데 그 의제 중에 하나를 생물 다양성을 채택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미래의 희망 생물 다양성 회복. 그래갖고 이 의제를 가지고 이제 뭐 네이처지 아시죠? 그 국제적인 저명한 그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하고 공동으로 국립생물자원관하고 같이 공동 심포지움을 포럼을 한번 개최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 반기문 그리고 재인 구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는 정상급 회의에서도 생물 다양성이라는 토픽이 그 테이블에 올려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뭐 기후 변화는 뭐 맨날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생물 다양성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기후 위기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의제로서 이제 다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그 배경을 좀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우리 세대에서 뭐 집에서 이제 개를 메어놓고 시골에서 이렇게 메어놓고 강아지를 기르던 그 세대하고 너무나 급격하게 변했듯이 전 세계의 이런 연구, 경제, 사회, 산업 이런 모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 주요한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생물 다양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분류학자들이 그냥 제주도 와서 곤충 잡아갖고 이게 무슨 종이고 뭐 신종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학자의 그 영역에서 머물던 생물 다양성이 갑자기 산업적이고 뭐 국제적인 이슈가 되니까 이건 우리나라는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종이 있는지 알아야죠. 그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좀 심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6년까지 데이터를 내보니까 우리나라의 생물 종이 다 이제 우리 학자들이 예전에 이제 분류 연구를 해서 목록을 만들어놓은 생물 종이 3만 종이 안 되는 거야. 2만 8천 종, 2만 9천 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몇 종이 있는지 알아야 뭔가 주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급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합의하에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2007년에 개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을 총괄하는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생물종 목록을 발굴해서 목록화하는 작업을 쭉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무려 1년에 2,000총씩 찾아내는 거야.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1년에 이제 수백억씩 투입을 해. 우리나라 이런 압축 성장 잘하죠. 이거는 어떤 과학의 역사에도 이렇게 15년 동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3만 종이 5만 6천 종이 돼. 배가가 되는 거야. 1년에 2천 종씩 찾아내는 거야. 엄청난 급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년에 쭉 늘어나는 거야, 그냥. 여기 그냥, 이거는 사실은 일제시대 이후에 별로 변동이 없었어, 사실은. 그러다가 그냥 쫙쫙 늘어나서 지금 작년 데이터로 5만 6천 종까지 이제 목록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 종 정도가 있게 될까? 그걸 한번 보죠.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은 한 10만 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의 사례, 영국의 사례로 일본에는 한 9만 종 정도, 영국은 8만 종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알려져 있고. 근데 일본, 영국은 한 200년, 300년 연구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연구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 작년까지 5만 6천 종인데 한 10만 종까지는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곤충은 그 중에 이제 38% 한 19,000종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만 종 정도 돼요. 전체 곤충의 한 58% 정도 되는, 전체 생물이 58%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곤충이라든가 작은 해양 생물들 이런 것들이 아직 연구가 덜 돼 있다는 얘기죠. 한 3에서 5만 종 정도 추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불과 15년밖에 안 됐죠. 2007년도에 개관한 국립생물자원관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뭇잎 모양이야. 여기. 그리고 요거는 이쪽에 연구동이 있는데 요거는 동물의 척추를 형성한 이런 이제 연구동이 있고 여기 전시관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증식센터, 밀양의 증식센터가 있고 소청도에 국가철새센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생물 소재 연구동도 작년에 이제 개관을 했어요. 이것도 한 200억 정도 예산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환경연구단지에 한 400억 정도를 들여서 생물 소재를 대량 생산해서 이제 산업체에 공급하는 이런 클러스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이런 게 너무너무 빨리 진행이 되죠. 지금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립생물자원관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2007년도에 개관하고 환경부 소속으로 돼 있고 인천에 있고 281명인데 한 이래저래 하면 한 300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여기에 박사가 1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연구기관인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예산이 한 500억 정도를 종 발굴하고 종 연구하는 유전자 연구하는 그런 데 이제 투입을 하고 있고 생물 자원, 동물, 식물, 미생물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활용부가 같이 있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생물 다양성을 총괄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고, 국립생물자원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한 기관이지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모든 목록과 모든 자원, 자료, 이런 DB 관리 모든 거를 여기 생물자원관에서 하는데, 여기 환경부 내에서 보면은 생태원도 있고 여러 다른 자원관들도 있고 이런데 그 모든 자료들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이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 다른 부서 농림부라든가 과기부, 해양수산부 여기에 있는 모든 또 생물다양성 자원들을 다시 총괄하는 이런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생물다양성 센터 그 보존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그런 지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생물다양성 국립생물자원관이 2007년도에 이제 개관이 돼서 이렇게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이 필요한 거를 산업체에 제공하고 생물 소재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너무 필요한 기관이거든. 그러니까 권역별로 이제 또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낙동강 생물자원관, 요거는 영남권이야. 그리고 호남권 생물자원관, 요게 이제 21년 작년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서천에 해양생물자원관이 또 있게 되죠. 요건 해양수산부, 거의 기능은 유사합니다. 그리고 국립생태원이 또 요거는 살아있는 걸 연구야. 요거는 주로 이제 표본이라든가 이런 거를 뮤전자원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기관이고, 요거는 살아있는 현장에 있는 걸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고, 종보건센터, 습지센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쪽에 그 강원권 생물자원관, 그리고 중부권, 그리고 지금 여기 종다양성 연구소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지금 이런 생물자원관의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에도 그런 생물자원관이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설립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지금 어떻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럼 생물 다양성 연구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야에 이런 분야가 쓰일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하겠어요. 크게 봐서 제가 지금 요거는 예전에 분류학적으로 연구하던 거를 지금 다양성 정보로, 생물 정보로 지금 요걸 탈바꿈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지금 생물 다양성 빅데이터 개념으로 하는 게 가장 클 겁니다, 아마. 요 분야를 이제 요거는 지금 컴퓨터 쪽은 뭐 자율주행에 뭐 난리죠 지금. 그런데 생물 다양성 정보가 IT와 융합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을 만들고 IT 분야에서, 컴퓨터 분야에서 그런 걸 다 만들어 놔서 뭐 그 체계와 뭐 껍질을 다 만들어 놔서 거기서 뭘 채울 거야? 뭘 채우죠? 결국 거기서 채울 거는 우리가 먹거리, 쓸거리, 볼거리를 채워야지.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채우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생물 자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물 다양성 이런 데이터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생물은 종 목록도 있지만은 유전자 정보도 있죠. 그 유전체 정보까지 해서 사실 이 분야는 의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소위 생물 정보학이라는 분야로 많이 이용이 돼요.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그 데이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IT 기술 없이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생태계 정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정보를 체계화하지 못했지만은 생물이 서식하는 서식처, 뭐 생활사, 뭐 환경, 뭐 여러 무기 환경, 여러 환경들이 다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에서도. 그리고 생물종을 보존하고 결국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생물 다양성 데이터가 다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거를 다 연계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생물 소재 산업도 지금은 뭐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하고, 기후 변화 관련 연구,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는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준비한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죠. 생물 다양성 정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여기 요거는 저기 성산 쪽에 중산간 쪽에서 내가 조사를 하면서 아주 날씨 맑은
맑은 날 이렇게 한라산을 보면서 찍은 건데 좀 여기서 이제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우리 학생들, 교수님들 아주 행복한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지금 좋은 환경에서, 근데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있는 그 학생들은 자연과학, 생물학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여기 있는 생물을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생물상을 연구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래 곤충학자이기 때문에 이래 쭉 찾아보면은 제주도 곤충 청서 이런 것들이 여기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방대한 자료 4권으로 해서 이 방대한 그 제주도의 모든 곤충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총서를 만들어냈어. 아주 대단하죠, 이거는. 근데 이거 만드는데 참 어렵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분류학자들이 그 기록하고, 여기 보면은, 모든 여러 종들이 있고, 그 종들의 채집지가 다 기록되어 있고, 채집들이 다 가서 샘플해서 하나씩 다 기록한 거거든. 이 엄청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런 곤충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했다 그러면은 이런 총서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바로 목록화돼서 한국 곤충 명집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곤충 19,000종이 이제 기록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곤충인데 여기 해양 생물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뭐 모든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우리나라 이제 여기 보면 국가 생물 종목 목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척추동물하고 1, 2권으로 해서 무척추동물 그리고 미생물까지 해서 이렇게 방대한 이런 목록이 만들어지게 되죠. 56,000종이 이제 여기에 수록되게 됩니다. 이 참 이렇게 만드는 게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요 다음 작업이 뭐냐 하면 이렇게 목록을 만들고 기록을 한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목록을 만들면서 생물종 아까 얘기한 1년에 2,000종씩 찾아내면서 요걸 데이터를 이제 쭉 내서 생물자원관 만들 때부터 해서 2000몇 년이냐 이게 2000년도 2022년까지 이제 쭉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이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단은 바코딩 어떤 종을 동정하기 위한 그 염기 서열을 일정 구간 유전자의 일정 구간 염기 서열을 구해서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뭐 딱정벌레라든가 뭐 곤충들 그 많은 종들에 대해서 염기 서열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요런 걸 구해 놓으면 요거는 가장 간단한 그 종을 동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이런 유전자 정보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생물자원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DNA 바코드 이제 염기 서열인데 보면은 전체 생물종의 한 20% 정도가 염기 서열이 바코드 염기 서열이 지금 확보돼 있어요. 그 보면은 뭐 이제 분류하는 사람들 뭐 NCBI 뭐 볼드 이런 미국에 있는 이런 그런 염기 서열을 관리하는 뭐 그런 큰 기관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너무나 아직 초기 수준이야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가지고 보면은 뭐를 하느냐 여기 산업 소재의 정확한 종을 판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백수호라든가 뭐 이런 건강식품 뭐 이런 거를 제주도에 이런 거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뭐 이런 농작물 의학에 이용하는 여러 식물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뭐 중국에서 들어오고 어디에 들어오고 그 품종이 너무 많은 거야. 애기장대도 그러죠. 아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동정하는 게 산업적으로는 최우선적인 거야. 그래야 뭐 다른 나라하고 할 때 어떻게 차이 나서 이제 이런
그 생물 자원에 대한 또 ABS 생물 다양성 협약 나고야 의정서에 준하는 그런 협약도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 없이는 대응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연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eDNA, 환경 DNA라고 그랬는데 어떤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거기에 흔적적으로 남아있는 DNA를 샘플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뭐 미생물이 사는지, 어떤 무척지 동물 살고 어떤 어류가 사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런 DNA 염기 서열이 구해져 있으면 알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여러 응용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죠. 요거는 디지털화하는 거야. 분류학 연구에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나뭇잎 이런 거는 지금은 앱 같은데 많이 나와 있죠. 이래 사진 네이버로 이제 사진 딱 찍으면은 그 종 이름이 식물 종을 바로 찾을 수 있지. 여기서 다 나온 거야. 여기서. 그래서 계속 이런 DB를 구축해서 나비 날개 뭐 그리고 이제 음성 연구도 해요. 지금은 뭐 이런 뭐 가을철에 갔을 때 여기 뭐 풀무치라든가 뭐 이런 곤충들이 막 여러 뭐 이제 그야말로 교향곡 수준의 어떤 합창을 하게 되죠. 근데 딱 되면은 무슨 종이 있는지 이제 이거 동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딥러닝에 의한 그런 IT 기술하고 연계하는 이런 연구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빅데이터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한 503만 건 수준인데 여기 보면은 그리고 뭐 과기부, 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 뭐 다 해갖고 한 1,300만 건의 표본 자료, 다른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1,300만 건이면은 대단히 많은 거죠. 아니야, 이제 시작 단계야 아직. 뭐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은 스미소니안에서 갖고 있는 표본은 수억 점이 돼. 수억 점이. 근데 지금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표본은 최근에 해서 한 200만 점, 300만 점. 너무 차이 나죠, 그죠? 한 기관에서 갖고 있는 외국에서 어떤 이런 생물 다양성 정보하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여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기회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그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물종 목록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강하루살이 한 어떤 종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은 분류 정보, 종 목록에 의해서 생태 정보, 표본 소재, 사진 동영상 정보, 유전 정보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기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여기서 집약해서 여기 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서 한반도 생물다양성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여기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산업체에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죠. 이런 거 이제 한번 학생들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에 관심이 있어서 찾고 싶은데 네이버에는 아직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은 전문적인 그런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스티라는 이런 기관인데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인데 미래 유망 기술을 한 1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자율주행도 있고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기술들. 근데 여기 보면은 생물 다양성 연구가 10대 유망 기술 중에 하나고, 즉 생물 유전 자원의 분석 자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연구를 미래의 유망 기술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꼽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생물 소재 산업인데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생물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생물 소재를 그냥 1차 산업으로 이용했어. 그냥 뭐 땔감, 뭐 수산시장가 뭐 이런 거 많지, 뭐 이렇게 목재 뭐 이런 걸 이용했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벗어난 수준이 한참 됐죠. 그래 여기 주목에서 택솔구하고 뭐 바이오 에너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공해서 산업체에 대량 공급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프로세스가 그 분류 연구만 하고 잔뜩 이런 목록만 만든다고 이게 되지 않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탐색을 해서 어떤 생물, 어떤 식물의 유용성을 뭐 항암이 어떻고 뭐 항산화 뭐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이 어떤 생물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용된다는 요거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를 딱 추리게 돼.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에서 생물 자원을 끄집어내게 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까지는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이후가 잘 안 되는 거야. 산업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거는 소재은행이거든. 우리는 농업 소재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대로 관심 가지면서 많이 했는데 자연에 우리나라에 10만 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금 5만 6천 종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종들이 여기서 효능이 있는 생물을 여기 스톡을 하는 거야. 그걸 소재은행이라고 그래요. 어떤 형태로 스톡을 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스톡을 한 거에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대량 생산하는 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유기적으로 기업체에 나눠주는 보급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요 부분이 있어야 산업화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생물 소재 은행, 요게 지금 작년에 이제 여기 영구동 옆에 이제 여기 이 건물인데 200억을 들여서 다시 왜냐하면 소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일부 있었는데 이거를 대량 저장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뭐를 어떤 생물 자원을 스톡을 하느냐. 여기 보면 야생생물 유전자원은행, 야생생물 천연물 상태로 추출했거든. 이런 상태로. 그리고 배양액, 요거는 미생물이 되겠죠. 그리고 종자, 식물 종자, 이런 형태로 대체적으로 스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실이고 여기 농가원에 전주에 있는 농가원에 있는 이제 종자은행인데 뭐 이런 모든 요거는 이제 농업 종자 모든 야생식물 종자를 다 스톡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국립생물자원관 안에 이제 국가기관 안에 유전자원 정보센터라고 해서 ABS, CBD ABS를 대응하는 전문 부서가 국가기관에 생겼어요. 그래서 요 전문 부서에서 그런 거를 국제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산학연 협의체가 있는데 뭐 이런 자원관 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체 여기 바이오 협회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이런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전문가 뭐 대학 교수님들 뭐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여러 협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뭐를 개발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조율하는 이런 협의체까지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물 소재 분야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후 변화 관련이야.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이 분야의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자연과학 연구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후 변화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온난화가 되고 제주도에 지금 열대 식물이 많이 늘어나고 이 정도 느끼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됐어. 기후 변화라는 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그지? 여기 생태학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이 말씀을 여기 학생들한테 할 것 같은데,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그 개체군 모델에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수용 한계에 가까워지면은 심각한 경쟁이 있게 되고 그 개체군은 뭔가의 문제를 발생하게 되죠. 저기 어느 섬에 양떼를 이제 몇 마리를 풀어놨더니 뭐 수없이 그냥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 섬에는 먹을 게 한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다 죽어요. 몇 마리나 살아남아.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러냐?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첫 번째 오는 증상이 바로 질병이야, 질병. 질병으로 이제 오게 되고 질병이 한번 돌면은 싹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모델이 이제 학자들이 하는 모델인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좀, 그리고 이제 빈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강도가 자꾸 세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이제 현상이 된 거야. 이게 생태계야. 그래서 생태계는 모든 구성원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간이 직접 이용하는 생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물들도 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나비 효과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 기후 변화는 이미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제는 다른 정치인들 뭐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리고 기후변화가 되면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도 목격하고 있죠. 이것도 뭐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생태계 불균형이 일어나고 결국 그 결과로서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 즉 아까 얘기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같은 생태학자들은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인과관계를 밝혀야 돼,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되죠? 지금 매개체, 뭐 바이러스, 뭐 이런 병원성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뭐 너무너무 빨리 많이 진행되고 과거 몇 년 동안에 이제 모든 게 이제 그쪽으로 집중돼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생태계의 문제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이거는 흰줄 순모기 같은 뭐 댕기 모기라든가 여기 바이러스, 댕기 바이러스 뭐 이런 거를 매개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그리고 이런 소시처 연구 뭐 이런 거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이런 연구를 하는 것들이 바로 생물학이나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앞으로 큰 분야가 되고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조류 독감이 있죠. 여기 지금 여기 철새가 이제 오면은 이건 철새가 이제 옮긴다고 보니까, 그래서 국가 철새센터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소청도에 철새 이동을 모니터링해. 그래서 11월 되면은 뭐 그냥 거기 철새 공무원들이 전국 센서스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고병원성 이제 오게 되면은 뭐 경각심을 뭐 갖고 있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농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살처분해서 뭐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시하고 연구하는 게 또 이 분야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에서 이제 농가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도 이제 이 분야가 되고, 그리고 요즘 목도하고 있는 게 바로 해충 대발생. 뭐 전 수돗물 깔다고 아니면 뭐 동양 하루살이 대발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 위기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들이 자연과학, 생물학의 분야가 된다. 여기 동양 하루살이 대발생하고 여기 정수장 깠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한번 하겠어요. 여기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제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죠. 대개 이렇게 보면은 뭐 케냐 같은데, 아니면 여기는 이제 호랑인데, 다른 여기 인도 지역이 이제 호랑인데, 이렇게 카리스마 동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부각시키면서 생태 관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산업적으로 이런 식물, 분류한 식물의 그림이라든가 뭐 캘릭터를 이용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관광 산업이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전체 자동차가 뭐 그때 대단히 큰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의 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는 게 관광 산업이야. 그걸 묻혀서 그러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도 자연이 살아있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거를 많이 정책적으로도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화적인 결국은 생물에 관여된 것들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요건 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요거는 인문학하고 융합 연구인데, 이제 지금 주라기 공원, 요거 이제 스필버그, 요거 3탄까지 나왔죠. 지금 한 편당 수입이 보면은 10억 달러, 한 1조 4천억을 벌어들였는데, 투입한 거는 1,000억 원. 그러니까 10배를 버는 거야. 아바타 카메론 감독 여기 나와 있죠. 보면은 편당 4조, 요거는 편당이 아니고 지금 하나 2탄까지 나오는데 편당 4조를 벌어들여서 요거는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인문학이나 영화 분야에서 이용하는데, 보면은 이런 거를 특히 아바타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그냥 영화에서 만든 게 아니고 분류학자들, 생태학자들, 생물학자들이 만든 거야.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금방 느꼈거든. 예를 들면 여기 카메론 감독이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떠 있는 뭐 이런 섬도 있고, 뭐 여기 공룡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생명의 숲 가면 이렇게 여기 주인공이 가다가 툭 치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는 식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여기 해저에 서식하는 갯지렁이야. 갯지렁이. 요걸 모델로 해갖고 이런 생명의 숲을 만든 거거든. 근데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하면은, 카메론 감독이 사실은 해양 생물학자 수준인데 사실 탐험가야. 혼자 그냥 해저 탐험선 타고 수천 킬로 그냥 수천 메달을 내려가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산호초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바다 속의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놓으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렇게 만드는 요런 작품이거든. 그리고 사실은 생물 다양성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메론 감독이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지구상의 생물체로 앞으로 1000년 동안은 SF 영화에 써먹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신의 아이디어는 모두 생물에서 온다는 얘기야. 생명체를 관찰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영화를 우리나라 지금 영화 산업이나 이런 걸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영화를 못 만들어. 왜냐하면은 아바타 이런 영화를 처음에 딱 볼 때 나는 우리는 생물학자고 이제 생태학자고 분류학자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저거는 엄청난 전문가가 관여돼서 만든 이런 작품이지, 도저히 저거는 아무 감독이나 못 만드는 작품이야.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그래, 1조 시장이, 몇 조의 시장이 생물 다양성 연구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열려 있다는 얘기야. 그래, 뭐 이런 미래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학생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자연과학, 생물학 연구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그 제주도는 뭐니 뭐니 해도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뭐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저기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거의 7, 80%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최적의 연구 장소가 제주도입니다. 왜냐하면 열대, 아열대성 그 생물들이 올라오는 그 최초의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그 장소에서 생물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나 연구를 하고 또는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할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지만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관심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 그런 얘기를 뭐 우리 학장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제주도에 이렇게 살면서 이런 좋은 자연, 이런 좋은 환경, 좋은 생물 다양성을 접한다는 거는 평생의 자원이 돼. 평생의 좋은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주도 출신 학생들이 와서 나중에 보면은 아주 뭐 식물이나 뭐 다른 분야도 뭐 곤충이나 이런 분야도 보면은 아주 나중에 보면 아주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다 예전의 어떤 그런 관찰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요새 입시하고 하면은 사실 제주도 학생들도 보면은 야외 나가고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실은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대학교 다니고 뭐 이래 하더라도 여기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지내지만은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은 것 같아. 대개 이제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근데 뭐냐면은 이 분야로 가서 뭐 국립생물자원관이나 뭐 다른 기관들, 국가기관들, 기본적인 이런 기관들은 많이 앞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런데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기관에 취업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런 기관, 특히 연구기관 같은데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학교 졸업해서는 그 전문 지식을 쌓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연구자의 길을 거치고 석사, 박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연구자로서 인정을 받게 돼서 그런 국가기관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연구자의 길을 가고 연구기관에 취업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연구하고 있는 지금 전공하고 있는 자연과학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거 해서 뭐 기초과학에서 뭐 취업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이래 하고 자꾸 다른 분야만 보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한 사례를 들면은 내가 지금 그 동물 분류학하고 뭐 곤충학 뭐 이런 걸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도 뭐 융합전공, 부전공 뭐 이런 걸 해서 듣는 한 10%, 20%는 다른 과 학생들이야. 특히 영문과 뭐 인문계 학생들이 많아. 그리고 경영학과 뭐 이런 사회대 학생들이 그 융합전공을 하면서 제 과목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적인 자긍심을 갖고 전문 분야로 갈 학생들은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전문가의 과정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 열심히 공부하고 야외 나가서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산업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서 이제 취업하고 이런 기회가 이제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 분야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 뭐 요즘은 SDG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과에 와서 그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거든. 컴퓨터 하는 학생들도 오고 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 분야에 이제 다양하게 취업해서 하고 하려면 융합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컴퓨터라든가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한 그런 여러 다른 과목들, 다른 분야들도 우리 생물학을 아니면 자연과학을 내가 배우는 과목을 일단 열심히 하고 플러스해서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융합해서 하는 이런 좀 열린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원론적인 얘기를 했네. 예.